아주 드물게 어떤 영화를 보고는 이 영화는 여기서 끝나면 안 돼, 이렇게 외치고 싶은 충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저한테는 그런 충동을 느꼈던 대표적인 작품이 쿠엔틴 타란티노의 킬빌, 그리고 코엔 형제의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이런 영화였죠. 그 영화들이 끝나지 않기를 바랬던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 영화 속의 인물들과 그 영화가 계속 보여준 분위기 또는 에너지에 계속 머물고 싶은 마음 때문인 거죠. 폴 토마스 앤더슨 감독의 신작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를 보면서 오랜만에 그런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 영화의 제목이 끝나지 않는 전쟁, 이런 걸 뜻하잖아요. 그만큼 이 영화의 주인공들이 세상과 부딪히며 사는 모습을 계속 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영화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리뷰의 내용보다는 영화를 보는 동안 제가 느꼈던 즐거움과 관련된 그런 장면들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영화를 본 후 제가 궁금해서 찾아보았던 폴 토마스 앤더슨 감독의 인터뷰 내용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이 영화에 대한 스포일러가 아주 많습니다. 아직 원배틀 애프터 어나더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시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화의 러닝타임은 160분 정도입니다. 그리고 초반 40분은 16년 전의 이야기를 몰아치듯 보여주는 시퀀스로 구성되어 있죠. 무력 혁명 단체인 프렌치 75가 어떻게 활동했는가, 그곳에서 주인공 팻과 퍼피디아는 어떻게 만나 사랑했는가, 그리고 이들과 스티븐 록조의 악연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에 대해서 여러 에피소드를 담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는 당연히 팻과 퍼피디아의 캐릭터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혁명의 명분으로 테러를 저지른 사람들인데 딱 봐도 그런 명분을 가지고 쾌락을 추구하는 인물들로 보이죠. 진지한 대의를 갖고 활동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도파민 중독자 같은 느낌? 그리고 이 영화의 빌런이라고 할 수 있는 스티븐 록조, 이 인간 또한 본질적으로는 그들과 같은 사람이라는 점이 재미있습니다. 자신의 모자를 쓰고 총을 들고 자기를 위협하는 테러리스트 앞에서 갑자기 강한 성욕을 느끼고 발기하는 그런 남자잖아요. 게다가 나중에 다시 퍼피디아를 쫓아와서도 테러리스트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작전을 펼치는 게 아니라 오로지 자신의 성적인 취향을 위해서만 퍼피디아를 이용하려고 하죠. 그 발기하는 장면에서 처음에는 당황스러워서 웃었는데, 이 설정에 대해서 폴 토마스 앤더슨 감독의 인터뷰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놀이터의 규칙이 어디까지인지를 알려주는 거였다. 그 장면은 우리의 놀이터가 굉장히 넓은 영역을 설정하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였다. 이 인터뷰를 읽어보니까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느낀 것들이 이해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영화를 보신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흘러가죠. 그리고 이 인물들이 어떻게 행동할지도 종잡을 수 없는 그런 에너지가 가득한 영화였습니다. 아무튼 이 영화는 그처럼 각자 자신만의 방식으로 자극과 쾌락을 추구하던 인간들의 이야기입니다. 가족을 떠난 퍼피디아의 선택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죠. 아이를 미신하고도 총을 쏘는 걸 즐기면서 총은 쾌락을 위한 것이고 성기는 싸울 때 필요한 것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아이만 돌봐야 하는 상황과 마주했을 때는 산후 우울증 같은 게 올 수밖에 없겠죠. 그녀에게는 혁명의 도파민이 너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여러 사건들이 몰아친 후 16년이 지납니다. 이들은 이제 더 이상 쾌락만 쫓으며 살 수가 없는 상황에 놓여 있죠. 록조는 더 높은 지위로 출세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앞에 서 있고, 팩은 이미 술에 빠져 사는 괴팍한 아빠가 되어버렸고요. 배신자가 된 퍼피디아는 자취를 감춘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 영화의 핵심적인 사건이 시작되죠. 이 이야기에서 전쟁을 끝내지 않고 또 다른 전쟁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은 록조 이전에 그를 테스트하는 크리스마스 모험가 클럽이라는 백인 우월주의 집단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어긋난 신념을 아주 강하게 추종하는 인간들인데, 그들과 록조를 보면서 이전에 폴 토마스 앤더슨 감독이 만든 또 다른 인물들과 비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데어 윌비 블러드의 데니얼 플레인뷰 같은 남자가 있고, 더 마스터의 랭커스터 도드 같은 사이비 교주도 있었죠. 이들도 자기만의 세계관과 신념의 가치니 무리긴 한데, 그때는 폴 토마스 앤더슨이 그들을 냉소적인 시선으로 보기는 해도 그들을 조롱하는 연출은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런 인물들을 아주 작정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모험가 클럽이라는 뭔가 웃긴 이름이라든가, 더블 양키 화이트 신문이라는 테스트, 그리고 그들끼리 나누는 인사법이라든가, 이런 디테일들을 다 조롱의 목적으로 만들었다고 볼 수 있죠. 쇼 펜이 연기한 록조라는 캐릭터에 대해서도 이런 태도가 분명합니다. 록조는 그냥 또라이가 아니죠. 단순한 인종차별주의자도 아니고 비호감으로 가득한 기회주의자라고 봐야겠죠. 자신의 어떤 삐뚤어진 성적 욕망을 위해서는 어떤 명분도 버릴 수 있는데, 동시에 또 출세를 위해서는 그런 과거를 지우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이니까요. 다만 이 영화는 쇼 펜을 통해서 이런 캐릭터가 갖고 있는 긴장감을 절묘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장면이 록조가 꽃을 들고 퍼피디아가 지내는 그 가옥에 찾아가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꽃을 든 남자죠. 꽃을 들고 가서 아주 정중하게 문을 똑똑똑 두드리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까 문을 몇 번 세게 두드리다가 차에 가서 공성망치라고 하죠. 그거를 들고
문을 부숴버리는 그 과정을 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 장면이 잠깐 나오기는 하지만 록조가 가진 캐릭터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애정을 갈구하는 그런 취약한 면을 갖고 있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무자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 캐릭터이기 때문에 이 영화에서 이후의 이야기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종잡을 수 없는 그런 긴장감이 생기는 거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록조는 군인들을 이용해 자신의 친딸일지 모르는 윌라를 납치해 제거하려고 하고, 크리스마스 모험가 클럽은 록조와 윌라를 모두 제거해 청소하려고 하고, 윌라의 아빠 팻은 딸을 구하기 위해 나섭니다. 이때부터의 스토리는 그렇게 복잡할 게 없습니다. 오히려 매우 친숙한 구조의 이야기죠. 터미네이터 2처럼 어떤 아이를 제거하려는 세력과 그 아이를 지키려는 세력의 대결이 그려지기도 하고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인터뷰를 보니까 이 영화에 스타워즈의 주제가 깔려 있다고 했는데 I'm your father 이런 식의 서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때 이 영화의 긴장감과 유머를 끌어올리는 게 펫의 현재 상황을 보여주는 설정들이죠. 터미네이터 2를 생각해보면 그 영화의 사라 코너는 언제든 아이를 죽이러 올지 모르는 그런 세력에 대비하려고 무기도 준비하고 몸도 만들고 미래의 멸망의 단초가 될지 모르는 회사를 폭파시키려고 하다가 병원에 감금이 되기도 하는데, 이 영화의 펫은 물론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게 나른해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과거 조직과 소통할 때 쓰던 암호까지 잃어버린 상태죠. 이때 펫이 겪는 온갖 고충들이 이 영화에서 가장 많은 유머를 담고 있습니다. 암호는 기억나지 않는데 상대방은 자기 입장을 이해해주지도 않으면서 혁명 이론을 제대로 공부했어야 되지 않냐, 나를 위협하지 말아달라, 뭐 이런 식의 답이 하고 있죠. 이 장면과 대비되는 게 딸 윌라가 화장실에서 엄마의 동료였던 디안드라를 만나는 장면이었습니다. 아버지와는 그렇게 사이가 안 좋은데도 윌라는 아마 이전에 아버지가 알려주었던 그 암구들을 다 외우고 있었던 것이죠. 그 장면이 멋있기도 하면서 감동적이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설정에 대해서 폴 토마스 앤더슨이 또 어떻게 구상을 했을까 인터뷰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때 감독이 언급한 영화가 한 편 있습니다.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죠. 내가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를 볼 때마다 공상을 하는 게 있었다. 보통 톰 크루즈가 암호를 주고받으면서 시작하는데 만약 이단 헌트가 그 암호를 단 한 번이라도 잊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에 상대방은 어떻게 반응할까? 괜찮아요. 당신이 이단 헌트라는 걸 알아요. 그냥 진행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할까? 아니면 당신이 이단 헌트라는 걸 알지만 그래도 비밀번호는 필요합니다. 이렇게 할까? 감독은 이걸 공상이었다고 말하지만 이 영화에서는 매우 현실적인 유머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긍정적인 기운을 불어넣는 또 다른 매력적인 인물이 이 유머를 더 증폭시키고 있죠. 윌라의 가라테 사부인 세르지오 세인트 카를로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베니시오 델 토로가 연기를 하고 있죠. 딸을 구해야 하는데 당장 핸드폰을 충전할 수도 없는 펫이 이제 세르지오를 찾아옵니다. 이때부터 영화는 한동안 이 세르지오라는 인물을 따라가죠. 이때의 장면들을 보면 세르지오가 이 영화에서 유일하게 믿을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인물이다, 이런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비밀리에 이민자들의 의신처를 운영하는 사람이었고 당국의 단속에 대비한 그런 비상작전과 대피로를 미리 준비해 놓았었고, 또 펫을 위해 아낌없이 도움을 주고 있죠. 심지어 나중에는 자신을 희생하기도 합니다. 영화를 보는 동안 그가 나오는 모든 장면들을 다 재밌게 봤는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딸을 구하러 가는 이 여정에서 세르지오라는 인물을 이렇게까지 많이 보여줄 필요가 있었을까? 사실 설정만 놓고 보면 펫은 휴대폰을 충전하고 총을 구하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영화는 이 과정을 상당히 길게 보여줍니다. 도망을 치던 펫이 건물에서 떨어져 경찰에 붙잡혔다가 다시 세르지오의 도움으로 탈출하고 그의 차를 타고 가다가 또다시 도망을 치고, 이런 에피소드를 다 붙여놓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펫이 그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젊은 친구들을 따라서 옥상으로 도주를 하는 그 장면을 정말 아름답게 보기는 했습니다. 이 청년들의 움직임이랄까, 이런 실루엣을 정말 아름답게 찍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멋진 장면을 보여주기 위해, 그리고 긍정적이고 멋진 캐릭터를 보여주기 위한 그런 의도로만 이 과정을 길게 계획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영화를 보고 나오면서 한참 뒤에 생각을 해봤는데 암호까지 잃어버린 이런 전직 무력 혁명단체의 요원이 다시 과거의 에너지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시간과 과정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화에서 보면 펫이 세르지오를 센세라고 부르죠. 정말 말 그대로 이 상황에서 세르지오는 펫이 다시 정신 차리게 만드는 그런 사구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영화를 보면 세르지오는 과거 펫이 했던 일을 지금도 진취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으로 그려지죠. 게다가 펫은 경찰에게 붙잡힌 이후에도 경찰서와 병원에서 비밀리에 활동하고 있는 세르지오의 조직원들로부터 큰 도움을 받습니다. 난처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조직적인 도움을 주는 것도 과거 단체에서 자신이 직접 하던 일이었던 거죠. 말하자면 이 영화의 서사 안에서는 펫이 세르지오의 그런 활동을 경험하고 느끼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게 작동하는 겁니다. 즉 폴 토마스 앤더슨은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진 펫이 다시 예전과 같은 의지와 에너지를 회복하는 기회로서 세르지오 세인트 카를로스라는 이 인물을 설정한 게 아닐까. 게다가 영화를 보면 세르지오는 마지막에 펫에게 자유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메시지까지 전해주죠.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아름다운 스승으로 나오는 인물인 거예요. 이 대사에 대해서도 감독이 간략하게 한 말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가수이자 배우이고 사회활동가였던 니나 시몬이 어떤 인터뷰에서 한 말이었다고 하죠. 그런데 폴 토마스 앤더슨이 시나리오를 쓸 때부터 이 말을 떠올린 건 아니었다고 합니다. 촬영이 진행될 때 갑자기 그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자신에게도 철학적으로 맞는 말이었고, 또 이 영화 속 상황을 볼 때 베니시오 델 토로가 하면은 가장 정확한 대사이겠다, 그래서 이 말을 영화에 반영했다고 합니다. 이 영화의 후반부는 매우 유장하고 강렬한 추격전으로 채워져 있죠. 이 영화의 IMAX 포맷이 가진 힘을 제대로 경험할 수 있는 시퀀스입니다. 물론 다른 장면에서도 배우의 얼굴을 담아내는 방식이라던가 풍경을 조망하는 장면에서 압도당하는 경험을 할 수 있지만, 이 추격전은 더 강하게 관객을 압도하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고저의 낙차가 큰 도로를 배경으로 하고 있죠. 이때 카메라의 앵글이 도로의 표면을 비추는 각도까지 내려가 있고, 그래서 관객의 시선에서는 갑자기 도로가 눈앞에서 뒤집히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알려졌다시피 원배틀 애프터 어나더는 비스타 비전의 포맷으로 촬영된 영화입니다. 1950년대에 반짝 유행했던 포맷이라서 거의 촬영된 영화가 없었고, 그래서 이 영화도 21세기의 비스타 비전으로 촬영된 두 번째 영화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영화는 지난 2월에 개봉한 브루탈리스트였죠. 아무튼 폴 토마스 앤더슨이 이 포맷에 대해 배우의 얼굴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만들 수 있고, 액션 시퀀스 한가운데로 관객을 내던질 수도 있다, 이런 장점을 얘기하면서, 그래서 이 포맷은 안경이 필요 없는 3D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추격전을 보면 안경이 필요 없는 3D라는 말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죠. 무엇보다 저는 이 시퀀스의 엔딩이 감동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윌라가 펫에게 총을 겨누면서 너 누구야? 이렇게 소리를 치는데, 거기서 펫이 난 너의 아빠야 라고 또 답을 하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평범한 가족 영화의 마지막에 나올 법한 대사인데, 이 영화에서는 복합적인 감정이 느껴지는 말이었습니다. 펫은 윌라의 친아빠가 아니죠. 하지만 펫은 그 사실을 모르고 앞으로도 알게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또 윌라의 입장에서는 친아빠인가 아닌가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것이고, 바로 이 사람이 자신이 아빠라고 인정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인 거죠. 그런 두 사람의 숨겨진 입장과 감정까지도 함께 생각하게 되는 그런 엔딩이었습니다.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를 보고 나서 제일 먼저 가졌던 생각은 이 영화가 더할 나위 없이 긍정적이라는 거였습니다. 이 세상의 현실에 대한 냉소적인 시선도 있고, 또 조롱하는 태도도 있지만 결국 미래 세대에게 희망을 거는 그런 엔딩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터무니없이 낙천적인 엔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장면을 보면 딸 윌라는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이민자들을 돕는 활동을 시작하죠. 그런데 이때 아빠 팻은 그냥 소파에 누워서 스마트폰으로 카메라 촬영하는 걸 연습하고 있어요. 비슷한 서사를 가진 이야기들은 보통 이런 엔딩에서 아빠와 딸이 의기투합해 함께 활동하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끝나기 마련이죠. 그런데 이 영화의 아빠는 딸과 조금 더 친해지긴 했지만 다시 이전의 나른한 생활로 돌아간 것처럼 보입니다. 심지어 이 장면 바로 직전에 크리스마스 모험가 클럽이 록조를 죽이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언젠가는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걸 암시했는데도 말이죠. 저는 펫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 장면을 다시 떠올리면서 이 영화의 제목이 가진 의미가 또 한 번 레벨업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부분에서 보여준 이야기가 영원히 끝나지 않을 전쟁을 보여준 거라면, 이 마지막 장면에서는 앞선 전쟁에서 실패한 사람들의 자리를 또 다른 사람들이 이어받아 그 전쟁에 뛰어들어 싸울 것이다, 이런 의미까지 보탠 것처럼 보였거든요. 지금까지 세상의 역사가 언제나 그렇게 진행되어 왔듯이 말이죠. 그러니 다시 말하면 이 엔딩은 긍정적이거나 낙천적이라기보다는 어떤 인류사적인 엔딩이 아닌가. 그만큼 또 다른 이야기의 가능성들을 이 영화가 마지막 장면에서 강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영화를 보던 제가 이 영화가 끝나지 않기를 바랬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곧 또 다른 작품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